대한민국 경찰청 제1호 프로파일링 마스터 권희룡의 프로파일링 케이스 스터디. 권희룡 지음 EBS 북스.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급증하는 성범죄,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폭력은 물리력을 동반한 신체적 폭력으로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성폭력 범죄의 대표적인 규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0년대 이후에 강간 범죄 등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게 되었고, 성폭력의 형태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다. 단순 강간 범죄뿐만 아니라 근친 간의 성폭력 범죄, 사회적 위계 질서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등 범죄의 수법이나 형태에 있어서도 광범위성과 복잡성을 띠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성범죄는 디지털을 이용한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사이버 혹은 온라인 성폭력이라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는 통신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정의이기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포, 참여, 소비만을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하며, 디지털 성범죄 유형은 불법 촬영, 유포, 소비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는 1999년 등장한 소라넷이 그 시작으로 거론된다. 이 사이트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각종 불법 음란물이 유포됐지만 2016년에 이르러서야 폐쇄됐다. 하지만 소라넷 사태는 전 국민적 공분이 일었음에도 운영진 6명 중 검거된 이는 3명에 불과했으며, 주범 역시 징역 4년형을 받는 데 그치면서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거세졌다. (2013년에는) AV 스누프라는 소라넷 유사 사이트가 나타나 아동, 청소년 음란물 등 46만여 건이 유통됐으나, 이때 역시 운영자가 받은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그쳤다. 이후 2018년에는 웹하드 업체들이 음란물이나 성범죄 동영상 등의 불법 영상물 업체들과 유착 관계를 맺어 부당이득을 취한 웹하드 카르텔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다크웹이나 텔레그램처럼 보안성이 더 강화된 곳으로 이동하였고, 2020년에는 텔레그램 엠번방, 박사방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의 경우 시청이나 파일 공유를 넘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직접 시행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컸다. 이에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와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성범죄자들은 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가? 30여 년간 약 1,500건의 강력 사건이 발생한 범죄 현장에 투입되었으며 프로파일링 분석을 위해 1천여 명에 달하는 범죄자를 대면했다. 그중 가장 힘들었던 사건이 바로 성범죄였다. 특히 아동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범죄자들을 대면하는 것 자체에 회의를 느낄 정도였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성범죄자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관념이란 성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의 만족감을 추구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는 특징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살인범죄 공소시효 폐지와 더불어 성범죄, 특히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공소시효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술에 취한 상태, 소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 같은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성범죄자들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지만 범죄자를 바라보는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범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한다. 첫 번째, 범행의 동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기회는 범죄자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범행 전에 피해자를 물색한다든지 또는 유인할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그 후 적절한 장소를 끌고 가 범행을 저지른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후에는 체포되지 않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한다. 범행 준비 단계와 실행, 증거 인멸까지 이어졌다면 범죄자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일 뿐 음주 상태이기 때문에 심신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범죄의 심신미약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이유는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해당되어야만 범죄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범죄의 세 가지 요건 중 첫 번째는 이와 같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구성 요건은 위법한 행위를 유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두 번째는 위법한 행위여야 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집에 문을 부수면 재물 손괴죄로 처벌한다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집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조와
구호를 위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면 재물손괴죄의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세 번째는 책임성이다. 범죄의 구성 요건과 위법성에 모두 해당되지만 책임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다. 지능이 낮거나 연령이 낮거나 또는 장애로 인해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고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다. 물론 범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치료 등 다른 방안이 필요한 대상이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책임성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심신상실이다. 그래서 성범죄자들은 세 가지 범죄 구성 요건 중에 두 가지는 해당되지만 단 한 가지,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을 강조하며 책임성을 줄이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범죄의 준비와 실행과 증거 인멸의 3단계가 모두 체계적으로 일어났다면 범행 당시 술을 마셨을 뿐이지 결코 심신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다.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8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에 출소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조두순 사건 또한 이 같은 맥락이다. 아이를 선택해 범행 장소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후 체포를 피하기 위해 증거 훼손을 목적으로 아동의 신체를 훼손하는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끝까지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조두순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인정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던져진 굉장한 충격이었다. 이제 우리는 아이들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아동 성범죄자, 그들은 누구인가? 성범죄자가 한 가정집에 침입해 집에서 자고 있던 아동을 납치한 후 범죄 현장으로 데리고 가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 투입되어 범인을 대면하게 되었는데 그는 말했다. 그 아이가 그날 운이 없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당연시한 사고에서 비롯된 말이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아동은 그 사람을 혼내달라는 글을 썼다. 이 같은 범죄는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지만 다분히 공분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성범죄자는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들을 알아야 내 자녀, 내 주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적인 자극은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자극과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연쇄살인범과 마찬가지로 점차 더 큰 자극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수법 또한 변화한다. 성범죄는 사소한 성적 착취물을 보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10년 이상의 처벌을 하고 있다.
사고가 작은 자극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자극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성적 착취물을 보는 단계를 넘어서면 그와 관련된 도구들을 수집하기 시작하고, 이 자극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면 더 큰 자극을 얻기 위해 실행하는 단계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갖는다. 성범죄자를 분석하기 위해 그동안 만났던 범죄자들의 공통점은 성적 착취물에 관한 영상을 과도하게 많이 소지하고 있고, 일상에서도 늘 성적인 환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성범죄자들은 어느 시점에서 자극을 멈추려 한다든지 자극을 낮추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더 큰 자극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유형의 범죄로 본다. 아동 성범죄자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아이를 유인할 때 물건을 들어달라든지, 글을 모르니 편지를 써달라든지 하는 등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유아원이나 유치원 등의 집단 생활을 통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져야 할 가치라는 도덕적 교육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면 아이는 드디어 자신이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범죄자들은 이런 점을 잘 이용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일반적인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무언가 부탁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은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이해를 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낯선 어른을 무조건 따라가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제 방향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두렵거나 낯선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기 때문에 낯선 일을 따라가지 않는다. 하지만 성범죄자들은 아이들이 늘 다니는 친숙한 지역, 또한 범인 자신도 익숙한 장소와 지역 내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이 늘 다니던 길에서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아이들만이 있는 시간대에 가정집에 침입해 아이들을 속여 문을 열도록 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주로 어머니나 아버지가 보내서 온 사람이라고 아이를 속인 후 문을 열게 만드는 것이다. 어른들이 없을 때 낯선 사람이 오면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입식 교육보다는 지금은 어른들이 안 계시니 어른이 계실 때 오세요 라고 가르쳐야 한다. 지금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은 내 부모나 어른을 만나러 온 것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없다면 굳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어머니나 아버지의 손님으로 여기면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고 공손하게 인사한 뒤 부모가 어디에 갔는지 답변을 하는 것이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 성범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 범죄자들의 수법에 당하지 않도록
이해시켜야 한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을 유인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한 것은 성범죄자들의 몇 가지 특징 중 하나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제안을 했을 때 거절당하는 것을 만성적으로 굉장히 두려워한다. 거절을 당한 상황이 일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극도의 감정을 경험한다. 이 때문에 거절하지 않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피해 아동의 인근에 있거나 그 지역에 익숙한 자들이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물론 범죄자들은 수법을 바꾸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자백과 반성은 다르다. 학자들이 제시한 범죄자의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 첫 번째는 분노형 성범죄자들이다. 폭력이나 신체 학대를 목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이들은 여성에게 굉장히 혐오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어릴 때 계모의 학대나 모친을 상실한 비극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 여성에 대한 왜곡된 관념이 형성된다. 모든 여성이 다 그러할 것이라며 자기 분노의 대상으로 여기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두 번째는 가학적인 성범죄자들이다. 이들은 상대방의 삶을 파괴함으로써 자기 만족감을 추구하는 이상 심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유형도 있다. 이런 유형은 자신이 지배적이며 굉장한 힘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힘을 과시하고자 자신과 동년배의 여성이나 나이가 어린 여성들을 선택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성범죄자 피해자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간결해지고 있다. 여러 차례의 조사와 법정에 서야 하는 두려움과 부담감 등을 줄여주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파일러나 수사관들이 범행 당시의 정황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내 경우에는 피해 여성에게 어떤 방식으로 위협을 했는지, 그렇다면 대응할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묻는다. 이렇게 1차 추력을 통해 어떤 유형의 범죄자인지 파악하면 추적의 방식과 빨리 체포할 수 있는 방법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자들의 관념 중 일반적인 사람들과 가장 다른 것 하나는 자신이 하는 행위들은 그저 본인의 성적인 취향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결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2명의 아동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른 뒤 끔찍하게 살해하고 매장한 사건의 범인의 방에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많은 양의 성착취물이 보관돼 있었다. 이를 통해 성적인 자극을 받는가 라는 질문을 하자 그는
내가 소장하고 있는 내 자료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렇게 성범죄자들은 성착취물을 만들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보고 느끼는 감정들을 자신의 성적 취향일 뿐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범죄자들이 사회에 다시 환원될 수 없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에 나와 재범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범죄의 유형이기 때문이다. 범죄자들을 20년, 30년간 수감한다고 해서 그들이 사고에 변화를 일으켜 죄책감을 느끼고 다시는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라는 관념을 갖지는 않는다. 여기에는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교육과 심리적인 치료 접근 등이 반드시 개입되어야 한다. 1,000명의 범죄자를 만났지만 안타깝게도 이 범죄자들 중에 나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쳐 자백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을까? 증거가 나오거나 벗어날 수 없는 결정적인 DNA가 나왔기 때문이 아니다. 이 정도 증거가 나왔다면 빨리 재판을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빨리 형을 살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판단의 기준을 바꾸는 것뿐이다. 성범죄자들이 교화될 수 있는가? 타고나는 것인가? 또 만들어줄 수 있는가? 하는 등의 본질적인 논의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왜 이들은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다. 대한민국 경찰청 제1호 프로파일링 마스터 권희룡의 프로파일링 케이스 스터디. 권희룡 지음 EBS 북스.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급증하는 성범죄,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폭력은 물리력을 동반한 신체적 폭력으로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성폭력 범죄의 대표적인 규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0년대 이후에 강간 범죄 등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게 되었고 성폭력의 형태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다. 단순 강간 범죄뿐만 아니라 근친 간의 성폭력 범죄, 사회적 위계 질서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등 범죄의 수법이나 형태에 있어서도 광범위성과 복잡성을 띠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성범죄는 디지털을 이용한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사이버 혹은 온라인 성폭력이라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는 통신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정의이기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포, 참여, 소비만을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하며 디지털 성범죄 유형은 불법 촬영, 유포, 소비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는 1999년 등장한 소라넷이 그 시작으로 거론된다. 이 사이트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각종 불법 음란물이 유포됐지만 2016년에 이르러서야 폐쇄됐다. 하지만 소라넷 사태는 전 국민적 공분이 일었음에도 운영진 6명 중 검거된 이는 3명에 불과했으며 주범 역시 징역 4년형을 받는 데 그치면서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거세졌다. (2013년에는) AV 스누프라는 소라넷 유사 사이트가 나타나 아동, 청소년 음란물 등 46만여 건이 유통됐으나 이때 역시 운영자가 받은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그쳤다. 이후 2018년에는 웹하드 업체들이 음란물이나 성범죄 동영상 등의 불법 영상물 업체들과 유착 관계를 맺어 부당이득을 취한 웹하드 카르텔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다크웹이나 텔레그램처럼 보안성이 더 강화된 곳으로 이동하였고 2020년에는 텔레그램 엠번방, 박사방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의 경우 시청이나 파일 공유를 넘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직접 시행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컸다. 이에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와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성범죄자들은 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가? 30여년간 약 1,500건의 강력사건이 발생한 범죄 현장에 투입되었으며 프로파일링 분석을 위해 1,000여 명에 달하는 범죄자를 대면했다. 그중 가장 힘들었던 사건이 바로 성범죄였다. 특히 아동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범죄자들을 대면하는 것 자체에 회의를 느낄 정도였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성범죄자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관념이란 성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의 만족감을 추구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는 특징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살인범죄 공소시효 폐지와 더불어 성범죄, 특히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공소시효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술에 취한 상태, 소위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 같은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성범죄자들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지만 범죄자를 바라보는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범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한다. 첫 번째, 범행의 동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기회는 범죄자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범행 전에 피해자를 물색한다든지 또는 유인할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그 후 적절한 장소를 끌고 가 범행을 저지른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후에는 체포되지 않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한다. 범행 준비 단계와 실행, 증거 인멸까지 이어졌다면 범죄자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일 뿐 음주 상태이기 때문에 심신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범죄의 심신미약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이유는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해당되어야만 범죄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범죄의 3가지 요건 중 첫 번째는 이와 같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구성 요건은 위법한 행위를 유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두 번째는 위법한 행위여야 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집에 문을 부수면 재물 손괴죄로 처벌한다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집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조와 구호를 위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면 재물 손괴죄의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세 번째는 책임성이다. 범죄의 구성 요건과 위법성에 모두 해당되지만 책임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다. 지능이 낮거나 연령이 낮거나 또는 장애로 인해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고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다. 물론 범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치료 등 다른 방안이 필요한 대상이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책임성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심신상실이다. 그래서 성범죄자들은 3가지 범죄 구성 요건 중에 2가지는 해당되지만 단 1가지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을 강조하며 책임성을 줄이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범죄의 준비와 실행과 증거 인멸의 3단계가 모두 체계적으로 일어났다면 범행 당시 술을 마셨을 뿐이지 결코 심신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다.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8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에 출소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조두순 사건 또한 이 같은 맥락이다. 아이를 선택해 범행 장소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후 체포를 피하기 위해 증거 훼손을 목적으로 아동의 신체를 훼손하는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끝까지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조두순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인정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던져진 굉장한 충격이었다. 이제 우리는 아이들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아동 성범죄자, 그들은 누구인가? 성범죄자가 한 가정집에 침입해 집에서 자고 있던 아동을 납치한 후 범죄 현장으로 데리고 가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 투입되어 범인을 대면하게 되었는데 그는 말했다. 그 아이가 그날 운이 없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당연시한 사고에서 비롯된 말이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아동은 그 사람을 혼내달라는 글을 썼다. 이 같은 범죄는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지만 다분히 공분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성범죄자는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들을 알아야 내 자녀, 내 주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적인 자극은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자극과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연쇄살인범과 마찬가지로 점차 더 큰 자극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수법 또한 변화한다. 성범죄는 사소한 성적 착취물을 보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10년 이상의 처벌을 하고 있다. 사고가 작은 자극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자극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성적 착취물을 보는 단계를 넘어서면 그와 관련된 도구들을 수집하기 시작하고 이 자극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면 더 큰 자극을 얻기 위해 실행하는 단계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갖는다. 성범죄자를 분석하기 위해 그동안 만났던 범죄자들의 공통점은 성적 착취물에 관한 영상을 과도하게 많이 소지하고 있고 일상에서도 늘 성적인 환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성범죄자들은 어느 시점에서 자극을 멈추려 한다든지 자극을 낮추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더 큰 자극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유형의 범죄로 본다. 아동 성범죄자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아이를 유인할 때 물건을 들어달라든지 글을 모르니 편지를 써달라든지 하는 등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유아원이나 유치원 등의 집단 생활을 통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져야 할 가치라는 도덕적 교육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면 아이는 드디어 자신이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범죄자들은 이런 점을 잘 이용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일반적인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무언가 부탁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은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이해를 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낯선 어른을 무조건 따라가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제 방향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두렵거나 낯선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기 때문에 낯선 일을 따라가지 않는다. 하지만 성범죄자들은 아이들이 늘 다니는 친숙한 지역, 또한 범인 자신도 익숙한 장소와 지역 내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이 늘 다니던 길에서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아이들만이 있는 시간대에 가정집에 침입해 아이들을 속여 문을 열도록 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주로 어머니나 아버지가 보내서 온 사람이라고 아이를 속인 후 문을 열게 만드는 것이다. 어른들이 없을 때 낯선 사람이 오면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입식 교육보다는 지금은 어른들이 안 계시니 어른이 계실 때 오세요 라고 가르쳐야 한다. 지금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은 내 부모나 어른을 만나러 온 것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없다면 굳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어머니나 아버지의 손님으로 여기면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고 공손하게 인사한 뒤 부모가 어디에 갔는지 답변을 하는 것이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 성범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 범죄자들의 수법에 당하지 않도록 이해시켜야 한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을 유인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한 것은 성범죄자들의 몇 가지 특징 중 하나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제안을 했을 때 거절당하는 것을 만성적으로 굉장히 두려워한다. 거절을 당한 상황이 일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극도의 감정을 경험한다. 이 때문에 거절하지 않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피해 아동의 인근에 있거나 그 지역에 익숙한 자들이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물론 범죄자들은 수법을 바꾸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자백과 반성은 다르다. 학자들이 제시한 범죄자의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 첫 번째는 분노형 성범죄자들이다. 폭력이나 신체학대를 목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이들은 여성에게 굉장히 혐오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어릴 때 계모의 학대나 모친을 상실한 비극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 여성에 대한 왜곡된 관념이 형성된다. 모든 여성이 다 그러할 것이라며 자기 분노의 대상으로 여기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두 번째는 가학적인 성범죄자들이다.
이들은 상대방의 삶을 파괴함으로써 자기 만족감을 추구하는 이상 심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유형도 있다. 이런 유형은 자신이 지배적이며 굉장한 힘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힘을 과시하고자 자신과 동년배의 여성이나 나이가 어린 여성들을 선택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성범죄자 피해자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간결해지고 있다. 여러 차례의 조사와 법정에 서야 하는 두려움과 부담감 등을 줄여주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파일러나 수사관들이 범행 당시의 정황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내 경우에는 피해 여성에게 어떤 방식으로 위협을 했는지, 그렇다면 대응할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을 묻는다. 이렇게 1차 추력을 통해 어떤 유형의 범죄자인지 파악하면 추적의 방식과 빨리 체포할 수 있는 방법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자들의 관념 중 일반적인 사람들과 가장 다른 것 하나는 자신이 하는 행위들은 그저 본인의 성적인 취향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결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2명의 아동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른 뒤 끔찍하게 살해하고 매장한 사건의 범인의 방에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많은 양의 성착취물이 보관돼 있었다. 이를 통해 성적인 자극을 받는가 라는 질문을 하자 그는 내가 소장하고 있는 내 자료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렇게 성범죄자들은 성착취물을 만들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보고 느끼는 감정들을 자신의 성적 취향일 뿐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범죄자들이 사회에 다시 환원될 수 없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에 나와 재범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범죄의 유형이기 때문이다. 범죄자들을 20년, 30년간 수감한다고 해서 그들이 사고에 변화를 일으켜 죄책감을 느끼고 다시는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라는 관념을 갖지는 않는다. 여기에는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교육과 심리적인 치료 접근 등이 반드시 개입되어야 한다. 1,000명의 범죄자를 만났지만 안타깝게도 이 범죄자들 중에 나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쳐 자백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을까? 증거가 나오거나 벗어날 수 없는 결정적인 DNA가 나왔기 때문이 아니다. 이 정도 증거가 나왔다면 빨리 재판을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빨리 형을 살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판단의 기준을 바꾸는 것뿐이다. 성범죄자들이 교화될 수 있는가? 타고나는 것인가? 또 만들어줄 수 있는가? 하는 등의 본질적인 논의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왜 이들은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다.